제9장 회기. 홍영이는 근 11시가 넘어서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초인중을 누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변했다는 생각을 했다. 멀고 먼 바다 여행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희라가 문을 따주었다.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그렇게 되었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니, 조금. 그녀는 멀쩡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무슨 얘기는 더더구나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적당히 얼버무렸다. 어디 편찮으셔요? 그래, 머리가 아프구나. 아버진 주무시냐? 아니요, 아직 낚시 갔다 돌아오시지 않은걸요? 아직도? 아버지 낚시 가시면 항상 늦으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늦지는 않으시는데. 난 또 두 분이 낚시터에서 만나시는 줄 알았죠. 애라도 잠에서 깨어 걸어 나왔다. 다 큰 아이들이지만 온종일 아버지 어머니 없이 있어서 그런지 보채는 어린이의 얼굴들이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식탁 앞에 앉았다. 두 딸이 커피를 끓여왔다. 그녀들은 심상찮은 어머니의 기분에 눌려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모든 것은 평화롭기만 하다. 초롱초롱한 두 딸의 눈동자 위에 식탁등의 불빛이 내려와 있었다. 이 눈망울들의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 여기에 슬픔이 깃들게 해서도 안 된다. 엄마, 어서 주무세요. 퍽 피곤해 보여요. 그래. 그래도 아버지를 기다려야지. 그냥 자요. 아버진 낚시 가시면 새벽에 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 참 그렇지. 아줌만 잘 오시니? 그럼요, 잘해줘요. 그래, 너희들부터 자거라. 홍영이는 딸의 방을 한 차례 둘러보았다. 그녀들은 작년부터인가 제각기 딴 방을 쓰고 있다. 남편과 딸 아이들의 식사 준비를 파출부 아줌마에게 맡겨놓고 있으니 언제나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잠을 자러 자기들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거실의 공간은 텅 비었다. 그렇다. 이 공간이야말로 우주 속에서 자기에게 허락된 유일한 것이다. 나는 이 공간을 지켜야 한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낙원의 동산으로 가꾸어야 한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방금 샤워를 한 탓일까 졸음이 몰려왔다. 아직껏 지난밤의 충격들이 자신의 육체와 영혼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구경철과 황준현이란 두 남자의 손을 거친 자신이 아닌가. 그것은 진정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아무런 일도 아닐는지도 몰랐다. 그것은 그녀의 엄청난 비밀일 뿐이다. 자신만 발설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놓고 잠자리로 들어갔다. 자신은 어쩌면 알 수 없는 홍역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도 않으면 자신을 쏘기 위해 뒤따라오는 사람을 피하느라 늪속으로 뛰어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잠결 속에서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그것을 들었으나 몸이 천근같이 무거웠다. 몸을 금방 움직일 수가 없었다. 딸아이가 나가 문을 따는 모양이었다. 홍영이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 남편이 자리에 들어왔다. 약간의 알코올 냄새가 났다. 그는 요사이 낚시도 열심히 다니고 술도 꽤 하는 편이다. 전혀 이런 잡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모양이었다. 그는 옆자리에 잠든 척하고 누워있는 아내에게 무슨 말 한마디도 손길 한 번도 주지 않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 다들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잃었다. 하기야 이 정도의 나이에 다다른 부부가 무슨 차별난 사랑의 정을 나눌 리야 없는 것이다. 어쩌다가 생각나면 상대방을 찾을 뿐이지
평소 때는 상대방을 이성으로 느끼지 못한다. 여보, 당신 자고 있어? 네. 되게 고단한 모양이지? 나도 술을 조금 했더니만 피곤하구만. 어젯밤에는 늦게까지 어디가 있었어? 오늘 새벽이나 아니면 어제 저녁에 그는 낚시를 떠났음에 틀림없었다. 낚시 떠나기에 앞서 전화를 해본 것 같았다. 토요일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시골의 직장에서 올라오는 아내였다. 그런 아내가 아무 소식도 없이 하룻밤을 어디선가 지새우고 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에 대해 크게 개의하지 않았다. 직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그녀이니까 무슨 피치 못할 일이 생겼거니 치부할 뿐이었다. 그는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아내에게도 어떤 배신의 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 홍영이의 감성과 상상력 등 인간적인 특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그녀가 얼마나 민감한 인간이며 얼마나 심한 갈증과 알 수 없는 부름에 애타하고 있는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인간적인 감성의 눈은 거의 장님이 되어 있었다. 그는 오랜 은행원 생활로 해서 인간 만사를 수치로 계산해보는 그야말로 산수리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가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실만이 그가 산수리 인간이 되는데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수치를 다루는 사람이라도 인간에 대해 깊은 이해심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한정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가 인간사의 모든 사항을 수치로 환원시켜 생각하는 버릇에 깊이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었다. 이것은 당대 사회의 가장 전형화된 인간상이다. 그러므로 가장 정상적인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홍영이 쪽에 있었다. 그녀는 인간을 이런 정형화된 인간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상식인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한정민과 홍영이는 어차피 언밸런스의 부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정민은 홍영이의 전체를 휘감을 수 있는 인간의 복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나이가 되도록 별탈 없이 살아왔다. 그들은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해야 하고 일단 결혼을 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년 해로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런 믿음에 충실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터지고 말았다. 그것은 물론 홍영이 쪽에서 터졌다. 김영길이란 폭탄이었다. 그녀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휘청거렸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이 숨막힐 것 같은 갑갑함, 구원의 바람이라고는 어디서건 단 한 줄기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감을 남편에게도 이해시킬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시도해 본 적도 없었다. 10년도 훨씬 넘게 살아온 남편을 자신이 왜 모르겠는가.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핀잔만을 받을 것이 뻔했다. 시골 아파트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화도 하지 않아? 토요일이면 상경하는 걸 모르나? 왜 나는 토요일에도 상경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토요일 밤에도 집으로 전화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래? 다들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자고 내일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자고. 그는 더 다투고 싶지 않다는 투였다. 쉽게 말해 그들은 서로들 그렇게 열정이 식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정민은 아내의 어떤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녀는 한잠을 잔 탓인지 몸은 천근같이 무거웠으나 한 번 깬 잠은 다시금 오지 않았다. 어느 틈엔가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 풍파에 찌들린 중년 사내의 메마르고 꺼무레한 얼굴이 저쯤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다. 저 사내가 나의 남편인가?
저 사내와 일평생을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이 다행스럽게도 느껴졌다. 저 사내와 짝이 되어 성욕을 해결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살아왔구나. 그녀는 오만 생각을 다하면서도 애써 잠을 청했으나 점점 더 정신은 맑아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정신을 조금 상쾌하게 했다가 다시 잠을 청해볼 작정이었다.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왔다. 거실 유리문에 드리워진 커튼이 천장등의 불빛에 반사되어 그 늘어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쓸어 올렸다. 목구멍에 심한 갈증이 왔다. 그녀는 커피물을 올려놓았다. 그녀는 커피물 끓는 소리를 들었다. 커피물 끓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아련하게 옛 여대생 시절을 그녀에게 회상시켜 주었다. 커피물 끓는 소리와 여대생 시절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무슨 뚜렷한 사실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여대생 시절에 커피를 너무나 좋아하였다. 그녀의 기숙사 방에서는 언제나 커피물이 끓어 있었고 진한 커피 냄새가 났다. 다른 방에 든 학생들은 영희를 미래의 다방주인이라고 놀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녀는 손수 탄 커피에 비스킷을 적셔 마시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다. 자신의 미래. 그것은 진정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바라보는 저기 학교 뒷산의 소나무 숲처럼 푸르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미래를 푸르게 가꾸어 줄 정원사는 누구일까 하고 생각에 잠기곤 했던 것이다. 신통한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구석도 없었으나 왠지 구경철이 자신의 마음의 갈피를 틀어주고 있는 듯 했다. 구경철이 좌절의 우울한 표정은 거두고 씩씩한 기상의 젊은이로서 나타나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그렇게 창가에 서서 학교 후원의 소나무 숲을 건너다보고 있었다. 커피물 끓는 소리. 그것은 불현듯 그녀 앞에 구경철의 모습을 클로즈업 시켜주었다. 어젯밤 그녀가 안겨본 구경철은 그러나 감미롭지도 강력하지도 않았다. 그는 비록 유세장에서는 알 수 없는 위력을 가진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나 좁은 공간 속에서는 그렇지가 못했다. 일생을 통하여 그녀를 긴장시켰으며 때로는 감미로운 한순간으로 그녀의 상상력을 몰아가곤 했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녀에게는 정성을 다한 부드러움은 있었다. 그러나 가슴을 파고드는 감미로움이나 모든 감성을 압도하는 강력함은 없었다. 그래서일까?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은 큰 감동으로 그녀의 뇌리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정성을 다한 부드러움은 그녀에게 어떤 믿음직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는 지금 그녀에게 왠지 믿음직스러운 남자란 이미지로 남아있는 듯했다. 커피물 끓는 소리는 그녀에게 청년 구경철의 모습을 회상시켰고 그것은 또다시 어젯밤의 그의 이미지와 연결되었다. 구경철을 잊은 적은 없었으나 정말 어젯밤의 일과 같은 것은 꿈도 꾸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일은 정말 너무나 우연하게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처녀 시절에 자기를 커피집 주인이 될 것이라고 놀려먹던 계집애들은 다들 어디로 갔을까? 그 시절의 자기의 모습과 맏딸 희라와는 그렇게도 닮았다고들 한다. 사진으로 남아있는 처녀 시절의 모습은 과연 많이도 희라를 닮았다. 사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안 어른들이 말씀은 한결같은 것이다. 어떤 어른은 거의 똑같다고까지 말한다. 딸이 엄마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얼마만큼 닮았느냐가 문제이다. 그녀는 커피를 탔다. 몇 모금 마시다가 잔을 들고 맏딸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어느 사이인가 잠이 들어 있었다.
자기 딸이라서가 아니라 고운 아이다. 에라도 마찬가지였다. 에라도 자기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홍영이는 두 딸의 잠든 얼굴을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쓸어 올려주었다. 둘 다 사귀는 남학생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간혹 전화하는 남학생이 있지만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 좋아하는 남학생이나 또 다른 남자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녀들의 꿈이 현실적으로 잘 연그러 일생 공허한 가슴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녀는 다시금 찻잔을 들고 소파로 돌아왔다. 개종시계의 시계추 때리는 소리가 천천히 들려왔다. 평소에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지내던 음향이었다. 시간은 1초 1초 흐르고 있었다. 무엇을 향하여 흐르는 시간일까? 뭔지 알 수 없는 거대한 폐허의 강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죽음의 공동이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폐허와 공동이 있는 쪽의 반대편을 향하여 전력 도망칠 뿐이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은 무사히 구제될 수 있을까? 구제되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불현듯 사진반의 송혜경 양을 생각했다. 어쩌면 나이나 학년이 큰딸 희라와도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많이 보아야 2~3살 정도일 것이다. 그녀의 해맑은 얼굴과 검고 큰 2개의 눈이 생각되었다. 송혜경의 얼굴은 연쇄적으로 김연길의 모습을 끌고 왔다. 가슴이 송곳이라도 찔린 것과 같은 통증이 왔다.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정신적인 충격이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구경철의 그 폐기에 찬 사자우를 생각했다. 다소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의 모습이 금방 뒤를 이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아내인 자기의 탈선에 냉소와 분노의 표정을 지었다. 황준현은 멀찌감치 앉아서 미소 띈 얼굴을 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눈을 더 붙이지 못하고 새벽을 맞고 말았다. 그 사이 그녀는 그동안 파출부 아주머니에 맡겨놓았던 집안 살림을 꼼꼼히 손보았다. 찬창에 쌓여진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금 씻었다. 식탁 밑을 다시 닦고 현관 바닥에 눌어붙은 묵은 때를 말끔히 닦아내었다. 이제 월요일이 된 것이다.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딸 아이들의 아침밥을 정성껏 지었다. 자기에게 일시적인 탈선을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을 영원히 배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꿈꾸어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강주로 내려가는 첫차는 7시에 있었다. 차 시간에 되어 가려면 6시에는 집을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제 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은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워낙 늦은 취침이라 이 시간에 깰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두 딸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엄마, 밤새 잠을 못 주무셨나 보죠? 에라가 입을 뗐다. 말이 고등학생이지 소녀티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막내둥이라 그런지 어린아이 티까지 졸졸 나는 구석도 있었다. 응, 그래, 조금. 엄마가 내 뺨 만진 거 알고 있어요. 요 깜찍한 거 모른 척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내 가슴, 허리, 엉덩짝까지 만져보셨잖아요. 나는 몰랐어, 엄마. 나도 만지셨어요? 그럼 누군 만지고 누군 안 만지니? 어머, 그런데 나는 깜짝까지 몰랐을까? 희라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자신들의 몸을 만진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녀들은 성장해 있었다. 엄마, 아빠를 깨울까요? 아니, 그만둬라. 어젯밤에 너무 늦게 들어오셨어. 너희들 아침밥 다 지어놨으니까 먹도록 해라. 그리고 별일 없으면 빨리빨리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보살펴드리고. 아줌마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저녁상을 봐서 올리도록 해라. 그럼요, 저희들이 뭐 어린애인가요? 그 말씀 골백 번도 더 들었어요. 그녀는
여장을 챙겨 아파트를 나섰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거리에는 헤드라이트를 켠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이제 가족과 가정을 다시금 떠나는 것이다. 자기만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말 자신의 본거지는 어디일까? 여기 가족이 있는 가정인가? 아니면 사색과 고뇌의 공간이 있는 시골 아파트인가? 정말 전혀 분별이 되지 않았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어쩌면 두 곳 다 자신의 본거지인 것 같았다. 그러면 본거지가 두 군데란 말이다. 그것은 분명 이중 본거지이다. 그럴 경우 본거지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방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생각하게 된다. 그 생각도 꼭 하나의 주제를 심화시키는 탐구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잡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녀는 버스간에서 내내 잠을 잤다.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10년이 훨씬 넘었다. 그러나 오늘 새벽처럼 스산한 기분을 느끼며 집을 떠나보기는 처음이었다. 고속버스는 고속도로를 정신없이 달려 중간 휴게소에 멎었다. 그러나 그녀는 꼼짝을 하지 않았다. 언제나 서울에 마음을 두고 몸만이 시골이 직장으로 내려가는 기분이었으나 오늘따라 왠지 마음도 몸과 함께 시골이 직장과 아파트로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어쩐지 자신의 삶이 시골 강변에 위치한 소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버스는 드디어 꽤나 높고 꼬불꼬불한 고개를 넘어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다. 들판에는 이제 여름이 익어가고 있었다. 산길의 양쪽 옆에 우거져 있는 나무들에도 녹음이 짙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소나무 잎들 사이로 묘하게 뚫려있는 공간을 통해 강변을 바라보았다. 수면에는 떠오르는 햇살의 반사광이 황금의 광선처럼 번쩍이고 있었고 강의 동편 상류 쪽에서는 안개가 천천히 흘려내려오고 있었다. 사랑하리라. 강변 사람들을 그들과 끝없는 대화를 나눌 것이다. 김영길, 안영달, 국궁식, 염혜창, 송희경, 이희옥 등등의 사진반 학생들 그리고 구경철 등등. 구경철은 물론 강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왠지 그는 강변 소읍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의 선거구 탓인 듯 했다. 버스에서 내린 홍영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가 있는 강북지방과 구시가지가 있는 강남지역을 이어주는 대교에는 차량의 행렬이 제법 그럴듯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서울 시내만 차량의 홍수로 진통을 겪는 것이 아니었다. 시골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조그만 사적인 모임이나 개업식이나 관공서의 행사가 있다 하면 차량들이 무리지어 몰려들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강주에 이렇게 차량의 행렬이 물결치는 것이 아무래도 보궐선거 탓인 듯 했다. 연일 차량의 행렬은 더욱 요란 벅적해지는 것이었다. 홍영이는 단 하룻밤 서울에서 가서 자고 왔을 뿐이었지만 강주의 모습이 많이도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학교의 문 앞에 차가 이르렀으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절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절대문 한 옆으로 나 있는 쪽문으로 사람들은 통행하고 있었다. 택시의 정면 유리 너머로 공고가 보였다. 오늘부터 택시의 학내 진입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여기 강주가 보궐선거 지역은 아니었으나 괜히 술렁거렸다. 보궐선거구역인 B지역은 광주와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언제나 강주는 B지역의 형님뻘이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홍영이는 택시를 내려 쪽문을 통해 학교로 들어갔다. 이 학교에 재직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으나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상은 낯설게 자꾸만 변해가고 있었다. 학교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다. 이 학교를 떠난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몇 달이 흐른 느낌이었다. 더군다나 학교가 이렇게 정적에 잠겨버리니 한결 더한 이질감을 느꼈다. 학생들은 다들 어디로 갔을까? 자신이 학교를 비운 사이 혹시라도 학교에 휴교령이라도 내렸단 말인가? 그러나 자신은 학교를 비운 적이 없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것은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뿐이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휴업일이다. 그러므로 학교에 무슨 조치가 있었을 리가 없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거구역으로 몰려갔기 때문이라고 치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사이 대학생들은 지나간 세월 속의 그들과는 사뭇 다른 점이 적지 않다. 228이나 4.19이니 6.3 데모이니 하면서 대학생들이나 고등생들이 역사의 한 장을 크게 장식한 예는 있었으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자연 발생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요사이 학생들은 상당히 조직적이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다른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케이스도 학내에 존재하는 운동권 학생들의 조직이 학생들을 재선거의 현장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과 사무실에는 오미진 조교가 나와 있었다. 선생님 나오셨어요? 오조교 별일 없었어요? 네,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홍영이의 눈치를 보면서 대꾸를 했다. 지난 토요일 비지역에 생긴 일은 물론 학과의 별일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전체로 볼 때 그것은 예사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선거운동을 하던 재학생 2명이 정책 깡패들의 습격을 받고 실신하도록 두들겨 맞고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다. 그 사건이라면 선생이 더 잘 아실 텐데 뭘 묻느냐는 오조교의 눈치였다. 그녀의 눈치를 알아채지 못할 홍영이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후일담을 오조교에게 금방 물어볼 수가 없었다. 김연길에 얽혀있는 자기의 감정을 오조교가 알 턱이 없었지만 왠지 쑥스럽게 느껴졌던 것이다. 홍영이는 김연길이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서는 좀 그냥 던져놓고 싶었다. 그러나 역시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친구들과 특히 송희경이도 있지 않은가. 자신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 후 소식을 오미진 조교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자기와 싸웠다. 조교나 학생들에게 자기 감정을 꼬투리일 망정 절대 내보이고 싶지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강의실 출입을 하였다. 교내에 한 명도 없어 보였던 학생들은 그래도 반수 정도 수강하러 나타났다. 그들은 선거 열풍과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에 한껏 주눅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홍영이의 눈치부터 살폈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강의를 진행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 강의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견디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수없이 자신이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말을 소리 없이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나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나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에만큼은 뛰어들고 싶지가 않다. 뛰어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나는 더럽혀진 여자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인생 체험과 연령적 경로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대강대강 강의를 끝마쳤다. 학내가 어수선하니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녀는 강의를 끝내고 창가의 응접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이제 막 익어가기 시작하는 여름의 싱그러운 냄새가 흘러들었다.